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시간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2022 세계 신안보 포럼의 시프리 특별 세션입니다. 주제는 국제 평화 안보와 환경입니다. 짧은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한 다음에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이신 아첼라 아비싱어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불안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유해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 건수는 불과 10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강제 이주자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위기는 안보에 새로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뭄은 농작물 작황 실패로 이어집니다. 홍수로 사람들이 강제 이주해야 됐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사라지고 있고 안보와 환경이라는 쌍둥이 위기는 새롭고 복잡한 위험을 만들고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전망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위험의 시대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며 우리가 함께 이중 쌍둥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오염을 줄이고 산림을 복원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평화와 안보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녹색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수립하는 정책은 반대나 갈등을 촉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중 위기를 촉발하는 지출을 다른 곳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군대 구축,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투자를 환경 보건 그리고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 무결성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라면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평화의 환경 보고서는 시급성, 형평성, 그리고 선견 지명의 원칙을 기반으로 이 새로운 위험의 시대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합니다. 유엔에서 정부, 금융기관에서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필요가 시급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시프리 특별 세션으로 주제는 국제 평화 안보와 환경입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첼라 아비싱어고요.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아시아 프로그램의 책임자입니다. GGGI를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GGG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탄소, 저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합니다. GGI 측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꼭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반기문 의장님께서 또 저희 이 기구를 이끌고 계시는데 전 사무총장님이시죠. 유엔의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GGI에 조인하기 전에 저는 GGGI 국가 대표였는데요. 파푸아뉴기니를 대표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가장 다양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매우 비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역량 구축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국가이기도 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더 많은 대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개발된 국가들에게 파리 협약에 따라서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파리 협약에 동참을 했습니다. 파리 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기후 액션을 시급하게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변화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보자면 이 기후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시급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또 가장 취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시의적절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저희 메시지도 봤지만 환경의 무결성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점점 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조합의 유해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화의 환경 보고서는 1년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안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공고 사항들을 다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 스미스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평화의 환경 보고서를 리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프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외교부에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김 대사님께서 GGGI의 사무차장님이기도 하셨고요. 또 저의 보스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댄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프리와 다른 기관의 연구진 30명 이상이 평화의 환경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는데, 환경 그리고 안보 전문가 패널이 이 작업을 주도했고, 그리고 전 스웨덴 외무장관이자 유럽 환경위원이었던 마르곳 월스트롬님께서 리드하셨습니다. 보고서가 다루는 주요 문제는 무엇이고 주요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연구진이 환경 보고서를 이번에 만들어 주셨는데요. 주요 문제가 무엇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특별 세션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세계 신안보 포럼의 이번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팀이었었고요. 한 30명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또 국제 패널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청년 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 해서 한 60명 정도가 이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단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시차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주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제 한 가지 앞서 동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요. 지금 현재 이중 위기의 당면에 있습니다. 환경 악화 그리고 불안정인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또 이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였지만 기후 변화 그리고 불안정 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이 둘 사이에서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요. 자, 물론 기후변화도 환경의 일부이긴 하지만 또
생물 다양성의 손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 전체를 보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또 선사 이래로 이렇게 환경 파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곤충의 개체수라거나 또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뭐 특정 지역에서는 30% 이상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뭐 꽃이 피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 이것은 또 식량 안보에도 연결이 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대기 오염이라거나 또는 화학 오염, 토양 오염, 플라스틱 오염 등등 굉장히 많은 오염이 발생을 하여서 이것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위기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국제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과거의 연구자들도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대규모로 저희가 증거를 더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또 환경의 다른 측면이 결국 폭력적인 갈등으로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를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불안과 갈등이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물론 자연하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잘못된 거버넌스, 불평등, 빈곤 등과 같은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환경 또는 자연이라는 요소를 빼게 된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는 이 생물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 위기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하자면요. 이 둘 사이에서 이 상관관계가 워낙 긴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개선한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같이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양방향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되거나 또는 개선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6가지 일반론적인 권고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환경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 그린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 전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이런 녹색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녹색 전환이라는 것은 워낙에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원활히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원활히 하지는 못하죠. 위너가 있을 것이고 루저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계수단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녹색 전환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지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정하고 평화롭게 녹색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최대한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라거나 또는 토착민, 또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중 위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해법, 즉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은 김 대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또 지금까지 맡으셨던 대부분의 임무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가령 서아프리카 한국 대사직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가 한국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댄 스미스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이 스미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력한 연계, 그러니까 평화와 환경 간의 이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이 임무에 착수를 했을 때 기후변화라는 것은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상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 다단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안보 문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날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올 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건기에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산불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을 울렸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여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년층들은 일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직접적인 타격을 인간의 생존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기후변화가 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황뿐만 아니라 수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가령 중소도서국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이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빈곤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빈곤은 대립과도 연계성이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다른 환경 위기가 결국에는 안보, 인간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저희가 꼭 다뤄야 되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 쌍둥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파트너십과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서아프리카 세네갈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였고요. 그리고 또 기타 5개 인접국을 제가 도맡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아프리카에 주재하면서 사실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산업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와는 다르게 산업화가 크게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농업 기반이고 그리고 업 기반입니다. 그리고 가축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고 환경 파괴로 영향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는 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질까 우려합니다. 그리고 빈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이중 위기, 그러니까 환경 파괴, 그리고 안보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말리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인데요. 굉장히 이 땅덩어리는 크지만 대부분의 영토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빈곤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보통 이 군에 아니면은 이런 테러리스트 집단에 착출이 되어 갑니다. 다른 이제 일자리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집이 되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것은 정말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그리고 조율된 그리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명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 문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심각한 안보 위험으로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최저 개발국이라거나 또는 소도서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들이 문제에 기여한 바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이 녹색 전환, 또 이것이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을 드리자면, 자, 바로 이러한 불안정과 환경 악화라는 이 쌍둥이 위기라는 것은 사실 서로 간에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보고서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생명, 생계, 자연계의 새로운 리스크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사회는 물론 한 국가 자체를 압도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이 증거나 또는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연구 분야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보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를 보려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한 30년, 40년 또는 심지어 한 5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예를 들면 한 150, 160개국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 이 환경 위기가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들 종종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환경 악화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이 결론은 지난 40년, 50년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런 연결 상황이, 이런 연결 관계가 명확한 이 소수의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가라는 통계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이 짧은 보고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80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긴 보고서, 그래서 10월에는 주석만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그런 보고서가 곧 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제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말리아인데요.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 60년에 걸쳐서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결과 이 기후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가뭄과 홍수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에는 내전 그리고 또 정부 붕괴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도 상당히 취약한 정부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으면서 또 UN 미션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원조를 누가 먼저 제공을 해주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지하디스트 또는 이제 반군. 이제 그러면 결국 이들이 원조를 해주게 되면서 또 이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뭐 각 가구에서는 뭐 소득이 감소를 하여서 그래서 뭐 수세대에 걸쳐서 살아왔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는 마을의 주변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비공식 정착지 또는 슬럼이라고 하죠.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 서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하셨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알샤밥이 등장을 해서 이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들을 유인해가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이 되고 결국은 무력 분쟁으로까지 가면서 더 악화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미 지역에서 드라이 코리도를 보게 되면은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또 이민자 캐러반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으로까지 걸어간다거나 이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또 이 경우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 악화라거나 또는 갱들의 전쟁이라거나 또는 열악한 거버넌스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예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라고 하셨었죠. 2011년 4월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했었던 것이 빵과 존엄을 달라. 자, 그런데 왜 빵 이야기를 했을까요? 빵 가격이 급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북아프리카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정부에서도 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2010년, 2011년 이 당시에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밀에 대해서 과거처럼 보조를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격 상승분을 국민들에게 전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었고 이집트는 2012년, 2013년 이제 가장 억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후로는 또 지하드 등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빵 가격이 왜 상승을 하였는가? 중국에서 재배 기간이 너무 비가 많이 왔었고 추웠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러시아 지역에서는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물에서 바이오 연료로 재배를 많이들 바꾸기도 했습니다. 작물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날씨가 더웠다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었던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이런 불안으로까지 발생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위기나 요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국내에서의 컨텍스트 내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후변화의 결과나 또는 영향이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결과나 똑같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각국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댄 소장님.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또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긴 보고서, 그래서 짧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그 긴 보고서가 읽기에도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라 또 현장에서 굉장히 또 쓸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스리랑카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위기가 지금 현재 스리랑카의 문제의 시작이 결국은 에너지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리랑카가 이제 거의 파산 직전인데요.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또는 다른 녹색 솔루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 재건을 꾀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환경 위기가
갈등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결국 해법은 녹색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 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과 그리고 다른 정책 기관자들은 기후 변화 해결에 어느 정도로 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 파괴와 안보 불안이 함께 발생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바첼라 책임자님, 네, 경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후 그리고 이런 환경이 안보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그리고 경제 문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 1년 전에 저희가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2030년까지 40% 감소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입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성장 그리고 탄소 중립을 입법화한 것이죠.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파괴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안보 그리고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정부의 관련 부처들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둥이 위기에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쌍둥이 위기인데 사회 전체가 다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위에서 이런 고위급에서 또 명확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지만 그게 또 하나의 그런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층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국에 이 기후변화의 여파를 떠안게 될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 논의하고 있는 위기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에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도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글래스고 회담에서 그때 당시에 매년 유스 포럼을 개최하자. 컵 회의를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을 하자라고 했고 그때 글라스고 기후 팩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에서 우리는 주최국을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컵의 주최국을 초청해서 유스 포럼을 개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결국에는 기후변화 논의에 주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환경 대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들이 전환을 주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화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 주도형 가령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이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은 반도체가 기간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수요
와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이 사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도국과 함께 일할 때 특히 LDC 그리고 군소도서국과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할 때는 로컬 커뮤니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로컬 커뮤니티가 현장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라스고에서 해주신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글라스고 팩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아세안 뉴스 포럼이 8월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사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공고 사항이 전 세계가 다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UN 회원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이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연계된 위협을 공동의 솔루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고서의 첫 번째 공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화와 환경 무결성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이러한 해결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평화 구축이라는 분야에서 노력이 상당히 있는데요. 보통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파편화된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평화로운 관계 또 신뢰를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이 커뮤니티가 바이오스피어에서 받는 서비스, 즉 생태 서비스를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생태 서비스에 정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로컬 지역이라거나 또는 분쟁 지역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작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수자원, 호수 또는 어업 등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특정 천연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가축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수자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가축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접근성을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간에 타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예를 들면은 서아프리카나 또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 등에서는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무력 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하나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모든 시도나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지의 참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컬에서 이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것은 그냥 단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그 외에도 또 지자체라거나 또는 국가 정부 등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동의도 해줘야 할 것이고요. 또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라거나 또는 지역의 민병대들이 최소한 방해는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지역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의 일반적인 권고사항 중에서 또 한 가지로 제기가 되었었던 것인데 협력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을 보시면은 이런 협력이라는 것은 아주 로컬 차원에서 개인이나 또는 가구 차원에서 또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지자체에서부터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인수 감염병인 팬데믹 같은 경우 더 그러한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시기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불안정과 이 환경 악화 사이에서의 상관관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또 더 깊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국제 협력에 대한 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는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발생했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 이전부터 저희가 연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발생한 이 일이 그 이후로 모든 일을 다 악화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 국제 협력이나 또는 국제적인 환경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지 생물 다양성 협력이나 또는 기후변화 협력이나 지금 또 현재 제네바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팬데믹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업들 간에, 도시 간에, 마을 간의 국제기구들 사이에서의 협력,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범주에 다양한 주체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김 대사님,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쌍둥이 위기, 그러니까 안보와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정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층에서,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이 핵심적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저희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 이 내고를 했을 때, 협상을 했을 때 1,000억 달러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타겟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도국과 그다음에 선진국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저희가 저희 적응 노력 프로그램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2024년까지 이러한 타겟을 달성하겠다. 이게 2019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자적인 협약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서 그리고 신뢰 기반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컵26에서 저희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 JATP 관련해서도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기타 선진국들이 85억 달러였나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공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양자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도국의 전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사례라든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특히 LDC라든지 아니면은 군소도서국 같은 경우는 모범 사례가 필요합니다.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얻었던 교훈,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DC라든지 아니면은 이 군소도서국이 그 사례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2030년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 도시인데요. 네, 2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제 파리에서 한국의 총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한국이 이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환경 파괴 그리고 군사 대립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동안 부산이 거의 한 3년 동안 임시 그런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때 이후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빈곤 그리고 질병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은 K-문화의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300개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부산이 아주 끔찍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은 제가 봤을 때 환경 그리고 안보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2030년 세계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된다면 희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전 세계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산을 꼭 지지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사님. 부산이 그리고 한국이 꼭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청중에서 질문을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그리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세계 환경 평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요. 나아지기는커녕 점차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서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발생을 하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자행하는 이 환경 범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또 자연, 환경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우리의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다 불타버리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해양에서 기름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파괴하려 드는 범죄를 여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자연, 우리의 지구에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체에서 우리의 지구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가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더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모든 연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교부 소속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쌍둥이 위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위 취약국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더 장문의 보고서에서는 아니면 향후에라도 쌍둥이 위기가 소위 산업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실 예정인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선진 산업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취약 국가들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자면 또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쌍둥이 위기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사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댄 소장님께서 이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또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고 제가 마찬가지로 김 대사님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2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쌍둥이 위기의 접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서 그 접점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긴 하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산업 국가들, 선진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거를 예를 들면 상호 연결성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근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관계가 악화되면 협력의 기반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만한 주제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연구를 할 만한 주제를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은 사실 인체의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뇌도 인체의 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활동 능력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뭐 폭력을 가한다거나 또는 뭐 갱 폭력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러한 것은 사실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뇌에서의 화학적인 불균형이 있는데 이것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대기 오염과 뭐 심리에 대해서 연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볼 만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순전히 환경적인 문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인류로서 자연과 갖는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자연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김 대사님께서도 1,000억 달러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화석 연료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만 하더라도 5천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갖고자 하는 관계가 이러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이해에도 분명히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이 범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것은 뭐 범죄라기보다는요 관성이라고나 할까요? 상상력의 부족 또는 혁신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에 의존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석탄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보와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해법은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법을 찾아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대사님. 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행동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신정부가 이 GPS,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세상을 더 친환경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메시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둥이 위기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널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시프리 특별 세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션 2 보건 안보는 한국 시간으로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세션 3 신기술 안보가 한국 시간으로 8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시간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